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었으니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 노선을 택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미국의 최우방국인 한국은 어쩔 수 없이 괴멸적인 피해를 입겠죠. 현재 백악관 회의에서 터져나온 충격적인 주장에 회의실에 있던 모두가 유감을 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뒤이어 제기된 전문가의 반박 영상이 공개되자 전 세계가 뒤흔들리며 충격의 도가니에 빠지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백악관 회의실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출신의 스펜서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미국 백악관에서 근무 중이며 최근 미국 대선의 결과로 인해 매우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백악관 관계자들은 트럼프가 정식으로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또 백악관으로 복귀하기 전까지 그의 입장과 그가 내놓을 정책들에 대해 사전에 대비해 놓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트럼프라는 인물 자체가 워낙 종잡을 수 없는 인물이다 보니 저희는 상당한 애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정부 출범 전 대비를 위한 회의에서 이러한 저희의 혼란스러운 면모는 여실히 드러났어요. 백악관 참모들은 정확히 두 파로 나뉘어 토론 아닌 토론을 진행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주제는 다름 아닌 한국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한쪽은 트럼프가 정식으로 집권하면 한국은 괴멸적인 피해를 피할 수 없다는 쪽에 섰고 또 다른 한쪽은 트럼프가 대통령에 집권하는 건 어쩌면 한국에 두 번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천재일우의 기회라고 주장했죠. 아무래도 이러한 상황에 대해 많은 분들이 트럼프 집권에 따른 미국의 정책 방향 논의에 대한 중심이 어떻게 한국이 될 수가 있냐며 의문을 표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생각해보면 매우 간단한 문제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최우방국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죠. 즉, 만약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인해 미국의 동맹국의 대표주자격인 한국이 큰 피해를 본다면 다른 동맹국들도 한국만큼은 아니겠지만 큰 피해를 본다는 것이고 한국이 이익을 본다면 다른 동맹국들 입장에서도 꽤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트럼프는 일전에 재임 당시에도 이상하리만큼 한국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바이든에게 패배해서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한국에 대한 발언들을 쏟아내곤 했는데요. 이러한 트럼프의 성향을 고려해 본다면 저희는 트럼프의 한국에 대한 입장만 잘 분석해 보더라도 그가 4년 동안 어떤 식으로 국정을 운영할지 어느 정도는 유추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백악관 행정부의 핵심 인사는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미국 우선주의 노선을 표방하고 있으며 이건 한국의 도구로 작용할 거라고 주장해 오더군요. 저는 이번 회의에 대한 입장이 두 개로 갈렸다는 사실 자체도 이해가 안 갑니다. 트럼프는 그동안 수많은 힌트를 줘왔음에도 어떻게 아직도 그에 대해 모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우선 트럼프는 한반도에 주둔하는 미군 비용에 대한 한국의 분담금을 대폭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자그마치 70조이죠. 만약 트럼프가 한국을 그렇게나 아꼈다면 이러한 천문학적인 미친 금액을 한국에 요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미국은 자국민들의 세금을 감면하는 대신 그 부족분을 중국과 같은 문제국가의 관세 철퇴를 내림으로써 거둘 뿐더러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안보에 무임승차하는 다른 동맹국들에게도 무자비한 분담금과 관세를 내리겠다고 주장했죠. 이 주장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트럼프의 이러한 미국 우선주의는 미국의 최우방국인 한국의 직격탄으로 작용할 거라는 뜻입니다. 한국이 엄청난 기술 강국인 것은 이제 전 세계가 아는 상식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과연 미국을 상대로 제품을 수출하지 않고도 재정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한국은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을 상대로 손해보며 장사할 수밖에 없고 덕분에 미국은 한국을 상대로 더욱 이익을 보며 계속해서 고성장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행정부 측의 주장에 회의실 내부는 고요해졌어요. 사실 트럼프가 자잘한 정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말을 바꾸긴 했으나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정책만큼은 뚝심 있게 밀어붙였던 터라 그의 주장에는 딱히 반박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그러나 백악관 기술과학정책실의 고위 관료는 그의 말에 헛웃음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반박을 해오기 시작했죠. 그래요. 미국이 한국의 제품들을 상대로 어마어마한 관세를 부과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당신은 정말로 한국이 그러한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당신은 한국과 미국의 실질적인 관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트럼프는 타고난 장사꾼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왜 많고 많은 나라들 중에 오직 한국에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며 몇 년간이나 한국을 언급해 왔겠습니까? 그건 바로
한국은 절대로 뺏겨서는 안 될 기술 강국이기 때문이죠. 당장 한국이 미국 기술 산업의 핵심이 되는 반도체에 대한 수출을 끊기만 해도 미국은 곧바로 경제 성장률이 곤두박질치며 큰 피해를 입고 말 것입니다. 미국이 그동안 중국을 상대로 다소 무리를 해가면서까지 큰 소리를 치며 제재를 가할 수 있었던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한국이 미국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면 미국이 과연 그러한 배짱을 낼 수 있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중국은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한국의 반도체 및 최첨단 기술력에 의존하려고 했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아무리 미국 혼자 중국을 제재한다고 해도 한국의 든든한 기술력을 뒤에 업은 중국은 변함없이 미국을 추월하려고 했겠죠. 즉, 한국은 미국에 있어서 반드시 잡아야 할 동맹국이라는 것입니다. 유럽, 일본 등 모든 동맹국들을 버리더라도 한국에만큼은 절대로 등을 돌려선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도 자신들의 역할과 지분을 아주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미국이 한국을 상대로 함부로 배짱을 부리려고 한다면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 위협적인 존재로 돌변해 미국을 완전히 붕괴시킬 수도 있습니다. 한국 하나 내쳤다고 해서 미국이 붕괴된다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요? 이해합니다. 한국의 진짜 무서운 점에 대해 아직도 파악을 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에 대해 납득을 못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거든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한국은 생각 이상으로 매우 노련한 국가입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강대국 사이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이들은 그러한 강대국에 의해 지배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강대국들을 이용함으로써 엄청난 이익을 취해왔죠. 대표적으로는 중국이 있는데요. 한국은 중국을 존중하는 척하며 이들을 방심시켰고, 중국이 방심한 틈에 중국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땅까지 얻어낸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중국 지역에서의 패권이 바뀌려고 하면 한국은 그러한 힘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것을 귀신같이 눈치채고 외교 전략을 수정함으로써 엄청난 이익을 봐왔죠. 지금이 딱 그러한 상황입니다. 한국이 외교력 하나로 자신들보다 수십 배는 큰 고대 중국에 역으로 수많은 이익을 챙겨온 것처럼 만약 미국이 한국을 압박한다면 한국은 이번에도 중국을 이용해서 미국을 역으로 압박하며 엄청난 이득을 챙겨올 것이 분명하거든요. 물론 한국은 중국과 손을 잡을 생각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고대 시절부터 그랬던 것처럼 만약 한국이 마음만 먹는다면 중국은 그 즉시 휘둘리며 한국에 완전히 이용당하고 말겠죠? 왜냐고요? 당연히 한국은 엄청난 기술력을 가진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의해 각종 제재를 당하며 기술 발전이 멈춘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만큼 기술력을 배우기 좋은 국가도 없거든요.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한국은 매우 노련한 국가입니다. 한국은 중국의 절박함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러한 중국의 약점을 잘 이용해서 미국을 압박하겠죠. 자, 만약 한국이 중국 국방부 관리들과 고위급 안보회담을 시작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죠? 아마 회담은 한반도와 남중국해의 상호방위 이익에 초점을 맞춰 진행될 확률이 높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를 완전히 먹지 못하는 것도 영내의 강자인 한국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이 중국과 안보회담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합동 군사훈련이라도 진행한다고 가정해보세요. 과연 미국이 이런 충격적인 상황을 보고도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을까요? 한국이 중국과 군사적으로 밀접하게 교류한다면 이건 미국 입장에서는 절대로 좌시할 수 없습니다. 한국까지 잃게 된다면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지배력이 아예 없어지게 되는 셈이거든요. 한국은 이런 방식으로 미국을 압박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자신들이 가진 강력한 무기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미국에 대한 신뢰가 악화될 경우 한국은 중국과 동맹을 맺어 국방 수요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죠. 한국이 실제로 중국을 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아무튼 미국은 이를 보고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미국이 한반도의 방위태세를 정착시키기 위해 한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협력이 축소되면 미국의 전력 예측과 안정의 중요한 지역인 동아시아 전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될 것인데요. 이는 미국의 국제 영향력 축소와 더불어 중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대참사의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고 세계의 신뢰를 빼앗긴 미국은 더 이상 세계 1위라는 자리에서 군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무서운 점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가 아니며 그런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1위의 턱 밑에서 있으되 1위를 압박하며 계속해서 이익을 취해오는 전략에 능통해 있고 결국 선두주자는 피를 흘리며 상처뿐인 영광을 차지하지만 한국은 쿨하게 2위, 3위의 자리에 머물면서도
매일같이 고기와 술로 파티를 하는 천재적인 국가라는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피 터지게 싸우며 양측 다 손해를 볼 때 한국은 이 상황을 적절히 이용해서 그 사이에서 콩고물을 받아먹으며 이익을 보는 국가라는 것이죠. 하지만 한국이 취할 전략 중에 그 무엇보다 경계해야 하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만약 미국의 관세 압박으로 불만을 품은 한국이 중국과 기술 협정이라도 맺으려 한다면 그건 미국 입장에서 대재앙이기 때문이죠. 한국의 강력한 인프라, 기술, 무역과 같은 분야에서 중국이 이익을 보기라도 하는 날에는 중국은 엄청난 발전을 거듭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상황은 결국 제2차 미중 패권 다툼을 불러일으킬 거거든요. 1차 미중 패권 다툼은 중국이 완패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이번에는 양상이 아주 다르게 흘러갈 것입니다. 과연 미국이 한국을 등에 업은 중국을 이길 수 있을까요? 확실한 건 미국과 중국 중 누가 이기더라도 결국 상처뿐인 싸움이 될 것이고 이 싸움에서의 유일한 승자는 제품과 기술을 중국으로 수출하여 막대한 돈을 벌게 될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즉, 미국은 절대로 한국을 압박할 수 없으며 만약 트럼프가 최우방국인 한국에도 관세 부과와 무역 제재를 해버린다면 그건 미국이 망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기술과학 정책실 측의 충격적인 주장에 회의실 내에는 싸늘함만이 감돌았어요. 한국이 강력한 국가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지만 이렇게나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라고는 대부분이 인지하지 못했던 모양이었죠. 하지만 행정부 측은 여전히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습니다. 그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날선 반박을 시작했거든요. 한국의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에 그 정도로까지 막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실제로 한국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건 대부분 미국도 만들어낼 수 있고 만약 한국이 중국과 협력하려고 한다면 미국은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성능의 최첨단 기술을 구현해내면 되는 일입니다. 당신은 도대체 한국 따위가 뭐라고 생각하기에 그렇게나 고평가하는 거죠?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요. 그러자 기술과학 정책실 측의 인사는 어이가 없다는 듯 피웃더니 이내 상상치도 못한 대답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기술력을 압도하며 한국이 잘하는 분야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고요? 당신은 현실을 아예 모르고 있고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압도하는 기술력을 가졌다면 도대체 최근의 국가 수주 경쟁에서는 왜 자꾸만 한국에 패배하며 막대한 이익의 기회를 놓치는 거죠?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만 해도 그렇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로 얻은 막대한 수입을 내걸며 국가의 운명을 건 초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수주를 걸었고 이건 1조 달러 규모에 달하는 그야말로 두 번 다시는 없을 막대한 이익을 안겨다 줄 프로젝트였습니다. 과장을 조금 보탠다면 이번 프로젝트에 선정되는 국가는 몇 년은 놀고 먹어도 될 정도로 상당한 보수가 보장되었고 그만큼 기술력으로 이름을 날린 국가들 대부분이 수주 경쟁에 참여했습니다. 당연히 미국도 경쟁에 참여했죠.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이번 프로젝트의 최종 승자는 바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미국이 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죠? 한국의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을 비롯한 한국 기업들은 결국 수많은 쟁쟁한 글로벌 기업들을 제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첨단 도시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결과였어요. 왜냐하면 물론 미국 기업들은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도 했지만 유럽 일부 국가들에는 스마트 시티 기술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업들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그러한 전문 스마트 시티 기업들도 전부 제치고 당당히 막대한 수익을 보장하는 이번 사업 경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한국에 어떤 강점이 있길래 사우디아라비아가 다른 쟁쟁한 국가들을 놔두고 한국을 콕 집어서 선택했냐고요? 자, 놀라지 마세요. 한국은 삼척동자라도 한국을 선택할 만한 아주 강력한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일단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매우 고도화된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선진국이고 한국 기업들은 자국의 인프라를 개발하면서 관련 분야에서의 막대한 경험을 쌓아왔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였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스마트 시티를 하나의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지만 한국은 그저 하나의 중소도시조차 전부 스마트 시티가 구현되어 있는 최첨단 국가 그 자체거든요. 예를 들면 버스를 탈 때만 해도 그렇습니다. 미국인들은 버스에 탑승하려면 정류장에서 죽치고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버스는 정시성을 지키지 않아서 때로는 1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할 때도 있고 버스가 이미 지나갔는지 여부도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한국의 스마트 시티는 차원이 다릅니다.
한국에서 버스는 무조건 정시성을 지키며 버스 정류장에는 버스의 현재 위치와 도착 예정 시간까지 정확하게 표시해주고 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버스의 실시간 위치와 노선표까지 알려주는 별도의 앱까지 구현해 놓았으며 일부 버스 정류장에는 추운 겨울철에는 히터와 온열좌석, 더운 여름에는 에어컨을 틀어주고 심지어 무선 충전 시스템과 TV까지 존재하는 별도의 버스 대기부스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버스를 탑승했을 때는 또 어떻고요? 한국인들은 버스에 현금을 지불하지 않고 그저 스마트워치나 스마트폰으로 태그함으로써 버스 요금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한국인 승객들이 탑승한 버스는 공기청정기까지 달려있는 최첨단 친환경 전기 버스죠. 이런 게 바로 스마트 시티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이러한 스마트 기술을 기대할 수 있나요? 미국인들은 아직도 돈다발을 들고 다니며 현금 결제를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세계 최고의 도시인 뉴욕에서조차도 스마트 시티 인프라는 찾아볼 수 없죠. 하지만 한국은 전혀 다르고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한국의 최첨단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막대한 노하우와 경험들을 쌓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송도 비즈니스 지구 프로젝트에서의 성공은 한국 기업들에게 하나의 마침표를 찍어주었죠.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한국은 디지털 인프라 통합, AI 기반 스마트 시티 관리 등 미래 도시에서나 볼 법한 기술력을 완성하게 되었거든요. 이는 미래형 친환경 도시라는 슬로건을 내건 사우디아라비아의 비전에 부합했고 한국의 경쟁자는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그 무엇보다도 두려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한국은 지옥 속에서도 적응하고 생존한 독한 민족이기 때문이죠.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요? 생각해보세요. 한반도는 극한의 더위와 습도를 자랑하는 혹독한 여름과 시베리아를 연상케 하는 겨울을 자랑합니다. 또 황사는 어떻고요? 한국은 중국발 미세먼지 및 황사에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국가로 그야말로 한반도라는 땅 자체가 웬만한 민족들은 도저히 생존할 수 없는 극한의 땅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결국 이러한 극한의 조건 하에서도 살아남았고 그 어떤 환경에서도 무에서 유를 창조해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환경을 생각해보세요.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온 프로젝트는 먼지 폭풍, 극심한 열, 자원 부족이 지속되는 사막 조건에서 건물을 짓는 규모와 복잡성을 견뎌야 하며 이러한 극한의 환경에서도 잘 작동하는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다른 국가들에서 이러한 사우디의 극심한 환경에 좌절하고 있을 때 한국은 이게 뭐 대수라는 듯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죠. 일단 한반도는 추운 겨울부터 덥고 습한 여름까지 극한의 온도 변화를 보이기에 한국 엔지니어들은 기본적으로 단열재, 에너지 효율적인 HVAC 시스템, 내열 재료 등 이러한 극한의 상황을 견딜 수 있는 인프라를 설계하는 데 정통합니다. 이러한 한국의 기후 조건에 대한 적응은 1년 내내 극심한 열과 냉각 수요가 발생하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문제없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게끔 했죠. 열 흡수에 강한 소재와 기술, 고효율에 최적화된 첨단 냉각 솔루션은 한국 입장에서는 그리 어렵지도 않은 방식이었고 결국 한국은 사막의 극한 더위에서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며 스마트 시티를 구축하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어떤가요? 미국 기업들은 기술적으로 발전했지만 도전 정신이 없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맞춤형 수정보다 기존 설계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 환경의 특정 요구에 맞게 이러한 시스템을 재설계하는데 매우 제한적인 유연성을 보였죠. 하지만 한국에 더욱 소름 돋는 점은 따로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한국은 중국발 미세먼지 그리고 고비 사막에서 발생하는 황사의 직격탄을 맞는 국가인데요. 그런데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잦은 먼지 노출에 대비하여 실내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여과, 환기 및 밀봉 기술을 개발했거든요. 결국 한국 기업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잦은 모래 폭풍을 견디고 깨끗한 실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특수 여과 시스템을 제공했고 사막 환경에서 인프라의 수명과 기능 모두에 매우 중요한 모래 침투를 줄이기 위해 자체 개발한 첨단 밀봉재와 구조 설계를 사용했습니다. 이건 정말 천재적이었습니다. 경쟁에 참여한 국가 중 일부는 나라 자체에 사막이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들 국가들은 사막을 직접 경험해보고도 한국과 같은 천재적인 아이디어는 도출해내지 못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무기력하게 자연의 힘에 굴복하고만 있을 때 한국은 그러한 자연을 이겨내는 강인한 국가였고 결국 불가능을 극복한 한국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한계를 극복해내는 강력한 기술력과 힘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걸 보고도 미국이 한국의 기술력을 압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미국의 기술은 융통성이라는 게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그건 이번 네온 프로젝트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죠. 미국은 분명 사막이 있는 국가지만 미국 기업들은 사우디 모래의 고유한 연마성이나 강한 모래 폭풍의 빈도는 미국과 특성이 다르다며 이러한 조건에 대한 맞춤형 솔루션을 전혀 제공하지 못했거든요. 이게 바로 한국과 미국의 결정적인 차이이자 미국이 반드시 한국과의 동맹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저력과 천재성은 단순한 기술력의 격차를 넘어서는 기적을 보여주거든요. 예를 들면 방산 분야에서도 그렇습니다. 미국산 탱크와 한국산 탱크가 붙으면 누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한국산 K2 전차가 아무리 뛰어나고 많은 국가들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다고 해도 미국산 M1 에이브람스 전차를 이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전에서도 이러한 이론이 맞아떨어질까요? 다시 말하지만 한국인들은 극한의 환경을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이들이 제작한 전차 또한 극한의 상황에도 기동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죠. 한국은 국토의 70% 이상이 산지로 이루어진 산악 국가입니다. 즉, 한국의 K2 전차가 미국의 M1 전차와 산악지형에서 맞붙는다면 기동성 면에서 상대가 안 되는 미국 전차는 그대로 괴멸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극한의 여름과 겨울 환경에서는 또 어떻고요? 한국산 무기는 이러한 극한의 온도에서도 절대로 성능 저하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하죠. 만약 환경에 따라 무기의 성능이 차이가 난다면 한국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무기로는 나라를 도저히 지킬 수가 없거든요. 즉, 극한의 환경에서도 한국산 전차가 미국 전차를 압도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국은 엄청난 기술 강국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자신들보다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국가도 압도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국가라는 것을 잘 알았나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나라를 건드는 것은 정말 자살행위나 다름없다는 걸 아직도 몰랐다니 저는 한국을 아직도 과소평가하는 여러분들이 과연 미국을 이끌어 나갈 자격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습니다. 한국이 기술력만 좋았다면 그나마 조금은 나았을 것입니다. 한국은 천재적인 협상 기술을 가진 국가로 한국과의 외교에서는 조금의 방심도 천문학적인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하거든요. 다시 사우디 이야기로 돌아가서 한국은 사우디가 자신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건넸죠. 그건 바로 한국 기업들은 사우디 엔지니어에 대한 교육과 사우디 기술 다각화를 지원하겠다는 놀라운 승부수를 던졌기 때문인데요. 겉으로만 봤을 때는 이게 뭐 대단한 거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건 사우디를 위한 천재적인 맞춤형 솔루션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가 자원으로 인해 부자가 되긴 했지만 그전에는 아예 기술과 인재가 전무했던 황무지였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즉, 한국이 네온 프로젝트를 도와준다고 해도 사우디의 엔지니어들은 이러한 인프라를 유지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한국은 사우디 엔지니어들에 대한 교육이라는 사우디 입장에서는 돈 주고도 못 살 최고의 제안을 건넸습니다. 또 기술 다각화는 어떻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우디는 자원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발전한 국가로 네온 프로젝트 말고도 손봐야 할 인프라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런 사우디에게 기회를 제공한 것이죠. 물론 한국은 그저 호의로만 이런 제안을 건넨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 최고의 협상가거든요. 만약 기술 다각화를 지원한다면 사우디 입장에서는 한국의 추가 사업을 제안할 기회가 많고 그렇게 된다면 한국은 사우디가 자원을 팔아서 얻은 막대한 수익들을 그대로 빨아먹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네온 프로젝트에서의 수주 경쟁 승리에만 그치지 않고 사우디 발전을 함께하며 더 막대한 부를 쌓는 계획까지 전부 세워뒀던 것입니다. 이렇듯 한국은 다른 나라들의 머리 위에 있는 국가입니다. 대체 누가 이런 천재적인 수를 생각해낼 것이며 또 누가 마치 다른 사람의 머릿속을 들여다보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원하는 것만 쏙쏙 제안할 수가 있단 말인가요? 이런 나라를 과소평가하고 척을 진다니 이건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고 만약 미국이 당장의 이익에 눈이 멀어 한국이라는 최우방국을 저버리는 일이 발생한다면 이건 수십 배가 되어 미국의 고스란히 돌아올 거란 말입니다. 기술부 측의 주장에 회의실 내의 모두는 당황과 공포가 섞인 표정을 지으며 한국의 저력에 혀를 내두르고 말았는데요. 그리고 행정부 고위 관계자 또한 이제는 자신의 논리가 완전히 통하지 않게 되었음을 알았는지 그저 조용히 자리에 앉아 얼굴을 파묻을 뿐이었어요. 저는 도대체 한국이 어느 틈에 미국까지 위협할 정도로 강력한 국가가 되었는지 정말 소름이 돋아 회의에 통 집중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리고 만약 트럼프가
자국 우선주의의 한국까지 그 대상에 넣어버린다면 어떤 참사가 일어날지 정말 생각만 해도 오싹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각종 민폐짓을 벌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조니 소말리라는 유튜버가 큰 화제입니다. 그리고 그의 민폐짓에 대한 한국인들의 대응에 전 세계가 큰 충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한 일본인은 일본인들과는 다른 한국인들의 대응에 경악을 하며 분석 글을 작성했고, 이 글은 전 세계적인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인들만이 보여줄 수 있고 또 보여준 모습은 대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출신의 하나라고 합니다. 저는 일본 출신이지만 미국에서 대학교를 나왔고 직장도 미국에서 다니기에 생활 반경은 아예 미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미국에서 자리 잡은 일본인들을 찾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일단 일본은 섬나라다 보니 일본인들은 다른 나라로 가는 것에 대해 매우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영어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까지 있거든요. 결정적으로 미국에는 재팬타운이 없는 것과 같이 일본인들은 단합이 전혀 안 되기에 일본인들에게 해외 유학의 난이도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죠. 제가 그럼에도 용기를 내서 미국으로 건너간 것은 그저 일본이라는 나라가 싫어서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국인 일본이 싫은 이유는 요즘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유튜버 조니 소말리에 대한 일본인들의 대응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는 한국과 일본에서 민폐짓을 일삼았고 거기에 대한 양국 국민들의 반응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였거든요. 일단 제가 소말리를 처음 알게 된 건 2023년 8월이었습니다. 저는 오사카 출신으로 오랜만에 고향인 오사카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웬 흑인 유튜버 한 명이 호텔 건설 현장에 무단 침입한 걸로 모자라 직원들의 퇴거 요청조차 무시한 채 조롱의 의미를 담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언급하며 후쿠시마를 반복해서 외쳤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처음 알게 된 그는 곧 매우 유명해졌죠. 왜냐하면 그는 일본에 머물면서 각종 민폐 행동을 저지르며 일본인들을 괴롭혔거든요. 소말리는 레스토랑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며 엄청나게 큰 음악을 트는 민폐짓을 한다든지 여성들에게 성적인 농담이나 신체적 위해를 가하려고 한다든지 정말 각종 극악무도한 민폐짓을 벌이며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서 여러 뉴스나 SNS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극단적인 개인주의를 보여주는 일본인들은 소말리에게 괴롭힘을 당해서 울고 있는 여성이나 만원 지하철에서 후쿠시마 사고와 히로시마 원자폭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조롱을 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도 아무런 항의도 하지 못했고, 그럴수록 조니 소말리는 일본에서 더욱 활개를 치고 다니며 더 심한 행동들을 하곤 했죠. 저는 이러한 일본인들의 무기력하고 비겁한 면모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일본인들은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대표적인 사람들로, 아마 조니 소말리가 약해 보이거나 여자였다면 일본인들은 그를 가만두지 않았을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는 건장한 흑인 남성이고 또 다른 일행들과 무리지어 다닌다는 이유로 일본인들은 그에게 겁을 먹고 찍소리도 못한 거였죠. 제가 일본을 떠난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일본인들은 마치 대단한 권위라도 있는 척을 하지만 결국 나서야 할 때 침묵하는 겁쟁이일 뿐이거든요. 그렇게 조니 소말리는 몇 달 동안 무기력한 일본인들을 괴롭히는 콘텐츠를 진행하며 많은 수익을 얻었고 일본을 떠나게 되었죠. 그런데 최근에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가 이번에 향한 행선지는 바로 한국이라는 소문이 나돌았거든요. 제 일본인 친구들은 SNS에 조니 소말리가 한국에 간다는 소식을 공유하는 것을 보니 소말리의 한국행은 일본에서 엄청난 화제가 된 모양이었는데요. 그리고 조금 확인해보니 일본인들은 한국에 간 조니 소말리가 일본에서보다 훨씬 더 강력한 민폐짓으로 한국인들을 괴롭혀주길 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일본인들도 그를 어찌하지 못했으니 겁쟁이 한국인들도 마찬가지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며 그의 괴롭힘을 그대로 받아내야 할 거라며 비웃고 있었죠. 하지만 제 의견은 일본인들과는 달랐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오랜 시간 동안 생활했고 대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많은 한국인들을 마주쳤거든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일본인들과 비슷하면서도 아주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인들은 일본인들처럼 평소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배려심 깊은 사람들이었는데, 일본인들과는 다른 점이라면 이들은 나서야 할 때는 반드시 나서는 정의로운 사람들이었거든요.
심지어 한국 남성들은 의무적으로 2년간 군복무를 해야 할 뿐더러 키와 골격 등의 체격 조건도 일본인에 비해 월등하기 때문에 저는 소말리가 한국에서만큼은 제대로 된 민폐짓을 할 수가 없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소말리는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입국을 하자마자 정말 상상치도 못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는 한국에 오자마자 위안부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키스를 하며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보고 이건 그저 동상일 뿐인데 왜 그렇게 과민 반응하냐. 이들은 피해자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돈을 받고 일을 한 여성들이다라며 비난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거든요. 당연히 일본 전역은 난리가 났습니다. 도대체 일본인들은 한국에 관심이 없는 척을 하면서도 뒤로는 왜 이렇게 한국 일에 관심이 많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일본인들은 소말리가 드디어 맞는 말을 한다며 언제 그랬냐는 듯 그를 응원하는 반응을 보였거든요. 사실 저는 일본에서 학교를 다니며 다른 일본인들처럼 위안부는 피해자가 아닌 자발적으로 일한 여성들이라고 배우게 되었지만 일본에서 벗어나 국제시민으로 살고 있는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위안부 문제가 한국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알고 있고 이건 소말리가 선을 한참 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소말리가 일본에서 히로시마 핵폭발에 대해 조롱하며 관심을 구걸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한국인들은 그에게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일본 대중들의 생각과는 달리 한국인들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더군요. 그의 방송을 시청하던 몇몇 한국인들은 실제로 평화의 소녀상으로 찾아갔고 그가 추가적인 조롱을 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경고했거든요. 또한 다시 한번 이런 일을 벌이면 그때는 경고로만 끝내지 않겠다는 살벌한 주의까지 주고갔죠. 그는 원래라면 관심을 끌기 위해 더욱 강력한 조롱을 했겠지만 직접 찾아온 한국 남성들의 큰 키와 체격, 그리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고 여긴 일본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한 모양이었는데요. 일본인들은 그러한 조롱을 들어도 그저 누군가는 나서주겠지라고 생각하며 땅만 쳐다보고 있었지만 한국인들은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이었고 소말리는 한국과 일본의 크나큰 차이에 꽤나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결국 그는 황급히 자리를 옮기며 다른 타겟을 물색했죠. 저는 이러한 한국인들의 적극적인 태도에 역시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만났던 한국인들은 하나같이 이러한 정의로운 모습을 보여주며 극한의 개인주의에 찌든 미국을 빛나게 해주고 있었거든요. 일단 미국은 겉으로는 안 그런 척을 하지만 인종차별이 꽤 만연해 있는 나라인데요. 특히나 동양인에 대한 차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종차별을 대하는 한국인과 일본인들의 차이는 매우 극명했죠. 일본인들은 인종차별을 당해도 바보 같은 미소만 지을 뿐 감히 대응할 생각을 하지 못하는데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완전히 달랐어요. 아니, 한국인들은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특이한 모습을 보이곤 했죠. 한국인들은 자신을 욕하는 건 참아도 자신의 동료들을 욕하는 것은 절대로 못 참았거든요. 한국인들은 길을 걷다가도 차별이나 푸대접을 받고 있는 같은 국적의 한국인들을 보면 100이면 100 발벗고 나서 도와줬고 그럴 때면 한국인들의 기세에 눌린 인종차별자들은 오히려 겁을 먹고 황급히 제 갈 길을 가곤 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인 노인들의 경우 더욱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곤 했어요. 이들은 연로한 나이임에도 눈빛만은 그 누구보다 빛났고 동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시당하는 상황에 절대로 그냥 참고만 있지 않았거든요. 저는 한 번은 바보 같은 미국 놈들에게 둘러싸여 조롱을 당하는 차별을 당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를 본 한국인 노인이 금방이라도 이들을 때려눕힐 기세로 맹렬한 항의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칫하면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는 제 생각과는 달리 이들 중 몇몇은 한국인 노인에게 덤벼들려고 하다가도 다른 일행이 할아버지가 쓴 태극기 모자를 보고는 그는 한국인이다라고 말한 순간 이들 모두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꽁무니를 빼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어떻게 할아버지 한 명이 멍청한 인종차별자 놈들을 말 한마디로 제압할 수 있단 말인가요? 저는 한국인 할아버지께 도움에 대한 감사를 표하면서도 도대체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게 되었는데요. 그러자 한국인 할아버지는 놀라운 대답을 건네오더군요. 고마워할 거 없어. 나는 약자를 괴롭히는 놈들만 보면 도저히 참을 수가 없거든. 이건 아마 나뿐만 아니라 다른 한국인들도 비슷할 거야. 그리고 저런 약자에게만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한 한심한 놈들은 꼭 한국인들을 무서워하곤 하더라고. 왜냐하면 예전에 LA에서 흑인 폭동이 일어났을 때 미국 경찰조차 한인타운 지역을 포기했지만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마을을 지켰거든. 한국은 2년간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해야 하는 징병제 국가로 군대를 다녀온 우리는 가족과 친구들을 지키는 법을 그 누구보다 잘 알지? 그때의 역사도 그렇고 한국인들은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도 싸우는 독종들이니까 저놈들이 그대로 내뺀 거야. 저는 한국인들의 정의로운 모습과 행동력, 그리고 불의에 맞서 싸우는 강력한 힘을 보고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인들의 경우 매일같이 차별을 당하고도 굴욕적인 미소만 지으니 더 놀림거리가 되고 괴롭힘만 당할 뿐이거든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늘 불의에 저항하며 이겨냈고 결국 아직까지도 인종차별이 남아있는 미국에서도 아무도 감히 건들 수 없는 존재가 된 모양이었죠. 아무튼 저는 한국인들만큼은 소말리의 횡포를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고 한국인들은 이번에도 멋지게 위기를 극복한 모습이 너무 대단해 보였습니다. 일본인들의 반응은 조금 다르긴 했어요. 영상을 본 일본인들은 그래봤자 결국 한국인들도 소말리에게 아무것도 못하지 않았냐며 그저 말 한 번 걸었을 뿐인데 이게 일본과 다른 게 뭐냐며 여전히 조롱했거든요. 저는 한국인들을 아예 모르고 있는 이들에게 학을 뗄 뿐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정말로 마음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일본인들은 아예 모르고 있었거든요. 어쨌든 소말리는 한국인들의 반응에 겁을 먹고 현장을 급하게 벗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린 듯 보였습니다. 그는 일본에서 아무런 위협 없이 민폐 행동을 하더니 정말로 한국에서도 똑같은 행동을 해도 되는 줄 착각하고 있는 모양이었죠. 그는 일본에서 했던 대로 공공장소에서 허락 없이 여성들을 촬영하기도 했고 어떤 화장품 가게에서는 한국 여자들은 전부 성형을 해서 그런지 똑같이 생긴 것 같다며 무례한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심지어 그는 K-팝은 전부 쓰레기라며 자신은 미국에 있을 때 K-팝 팬들만 보면 때려눕히곤 했고 여기서 만약 방탄소년단 팬들을 보게 된다면 미국에서 했던 대로 똑같이 때려눕혀주겠다며 한국 문화를 비하함과 동시에 협박까지 일삼더라고요. 하지만 역시나 한국인들은 일본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소말리는 일본에서도 비슷한 행동을 하곤 했지만 일본인들은 피해를 입고 울고 있는 여성을 전혀 도와주지 않았고 오히려 소말리와 피해 여성들과는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땅만 보고 걷는다든지 거리를 벌리며 방관한다든지 하며 개인주의적인 면모를 보여줬는데요. 일본인들은 안타깝지만 어쨌든 내 문제가 아니다라는 태도로 피해 다니기 바빴고 그럴수록 소말리는 더욱 일본 곳곳에서 활개를 치고 다니며 민폐짓을 해댔죠. 그런데 한국인들은 제가 미국에서 봤던 것처럼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일임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대응하더라고요. 한국 여성들이 성적으로 희롱당하거나 부적절한 대우를 받을 때마다 한국 남성들은 지체 없이 나서 소말리에게 한국에선 그러한 행동이 용납되지 않으며 왜 남이 나라에서 무례하게 행동하냐며 강하게 몰아붙였는데요. 일본에서와는 달리 한국인들은 영어도 유창하고 몸집도 소말리의 2배쯤은 되어 보였기에 소말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더군요. 또한 다른 한국인들은 소말리가 더는 민폐 콘텐츠를 촬영하지 못하도록 그에게 주의를 주거나 그를 따라다니며 카메라를 가렸는데요. 그래서 소말리는 한국에서 더는 자극적인 콘텐츠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쯤 되자 저는 한국인들의 반응이 궁금해서 소말리의 영상을 찾아보는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일본인들은 피해자가 도찰을 당하거나 난데없이 욕을 먹고 신고하면 왜 이런 것 가지고 유난이냐며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지만 한국인들은 하나같이 피해자를 먼저 감싸주고 또 서로 발벗고 나서 도움을 주려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였거든요. 결국 소말리는 겁먹은 채 도망가는 장면만이 녹화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말리는 이러한 자신의 무기력한 모습이 불만족스러웠는지 마지막 발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한국인들은 자신에게 아무것도 못하는 겁쟁이들이라며 한국의 법은 자신을 털끝 하나 못 건드리게끔 한다며 허세를 부렸거든요. 그는 한국 경찰과 법을 조롱하면서 자신이 한국에서 무슨 짓을 하더라도 한국 경찰과 법은 자신에게 아무런 처벌도 할 수 없으며 겁쟁이 한국인들 또한 자신에게 아무런 위해도 끼치지 못한다며 큰 소리로 떠들어댔는데요. 그러면서 한국어까지 조롱하며 한국어는 자신에게 횡설수설하게 들릴 뿐이라며 말이 안 통하는데 도대체 자신이 왜 들어야 하냐며 한국을 무시하기 시작했죠. 결국 선을 완전히 넘어버린 소말리는 한국인들의 인내심을 끊어버렸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직접 경험해본 바로는 한국인들은 정말 필요한 때가 아니라면 폭력적인 행동을 거의 하지 않는 사람들인데요. 그러나 갱생의 여지가 없는 소말리에게
한국인들은 겁쟁이 일본인들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인 중 한 명이 한국 여자를 희롱하는 라이브 방송을 하던 소말리에게 강력한 펀치를 날렸고, 소말리는 결국 고꾸라지며 얼굴에 부상을 당했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소말리는 체급이 상당하고 군대까지 다녀온 한국 남자의 주먹을 맞으니 큰 충격을 받았는지 한동안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더라고요. 하지만 소말리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다음날 계속해서 한국 비하 방송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한번 문 상대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었죠. 이들은 역시나 다음날 방송에도 소말리를 찾아냈고 그에게 또다시 린치를 가하며 소말리의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렸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에도 이번에는 소말리가 자신의 위치를 노출하지 않도록 조심했음에도 한국인들은 어떻게든 그의 위치를 찾아내 어김없이 민폐짓을 저지르는 그를 때려눕혔고 결국 그는 도저히 한국에서 방송을 이어나갈 수 없었습니다. 사실 이건 당연했어요. 제가 미국에서 겪은 한국인들은 웬만해서는 적을 만들지 않는 신사적인 사람들이지만 한번 표적으로 삼은 상대에게는 정말 국물도 없거든요. 마치 일본인들은 용기도 힘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적을 만들지 않는 느낌이라면 한국인들은 그래, 너를 위해서 내가 한번 봐주마라는 태도로 계속 참다가 선을 넘은 상대는 아주 묵사발을 내는 느낌이었죠. 실제로 제가 대학생 때도 한국인 학생과 미국인 학생의 싸움이 벌어진 적이 있었는데요. 미국인 학생은 동양인들은 시비를 당하거나 무시를 당해도 가만히 있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한국인 학생을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괴롭혔거든요. 그러나 그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은 모르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한국인 학생은 결국 참다 못해 분노가 폭발해버렸거든요. 문제는 미국인 학생은 키가 190cm가 넘고 복싱 아마추어 대회 입상 경력까지 있을 정도로 강력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한다면 한국인 학생은 너무나도 작고 평범해 보였죠. 실제로 싸움의 처음 양상은 미국인 학생이 압도하는 듯 보였어요. 그는 복싱을 배워서 그런지 계속해서 거리를 조절하며 일방적으로 구타를 하는 듯 보였죠. 하지만 한국인 학생은 군대까지 다녀왔고 근성이라면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맞으면서도 계속해서 거리를 좁혔고 마치 네 주먹이 언제까지 버티나 한번 보자는 태도로 계속해서 달려들면서 미국인 학생을 질리게 했거든요. 결국 처음에는 자신만만했던 미국인 학생은 나중에는 한국 학생의 근성에 공포에 질려버렸고 마지막에는 한국인 학생이 일방적으로 눕혀놓고 패버리는 양상이 지속되었습니다. 복싱 아마추어 대회 입상까지 한 190cm 거구를 말입니다. 미국인 학생은 완전히 걸레짝이 되어 다른 학생들이 말리지 않았다면 두 번 다시 일어날 수조차 없었을 정도로 호되게 당해버렸는데요. 결국 그는 다시는 동양인들을 감히 건들 수 없게 되었을 정도로 동양인에 대한 트라우마까지 생겨버렸죠. 역시나 한국인들은 절대로 건들면 안 되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독종 같은 한국인들을 건드렸으니 소말리는 이제야 한국인들은 일본인들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었구나를 느낀 듯 얼굴이 마치 걸레짝이 되어서야 후회를 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연히 일본 SNS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처음에는 한국인들도 소말리를 어찌하지 못한다며 조롱하던 일본인들이었지만 이제는 한국인들의 놀라운 행동력과 강력함에 혀를 내두르고 있고 심지어 일본 남성은 여자들한테만 강하고 가부장적이지만 한국 남자들은 여자에겐 약하지만 그 외의 사람들에겐 강하다며 일본이라는 나라의 비겁한 사회적 분위기에 대해 회의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이제야 한국의 강자에겐 강하고 약자에겐 약한 대인배적 면모를 인정한 모양이었죠. 하지만 더 충격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인들조차 한국 편을 들었기 때문인데요. 사실 저는 미국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고 그래서 미국인들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이해가 안 갔죠.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나라에 대해 너무나도 자부심이 강한 나머지 아무리 미국인이 잘못한 일이라도 거의 일방적으로 미국 국적자의 편을 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얼마나 좋았으면 미국인들은 한국인들이 폭력을 행사할 정도면 소말리가 100번이고 잘못한 일이 맞다며 손가락질을 했거든요. 또한 이제는 한국은 문화적으로도 일본을 훨씬 능가한 지 오래인지 몇몇 미국인들은 한국의 역사까지 알며 소말리의 행동은 한국의 역사를 고려했을 때 매우 무례한 행동이었다며 일방적인 비난을 이어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국인들의 특성에 대해 아는 사람들이 많아졌는지 한국 남자들은 2년간 의무적으로 군대에 다녀오므로 절대로 그들을 건드려선 안 됐다며 소말리에게 애도를 표하는 네티즌도 있었죠.
그러나 이들은 아직 완벽하게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이 정도로 끝낼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한국인들은 여기서 끝낼 바엔 애초에 시작도 안 했다는 태도로 소말리를 영혼 끝까지 털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일단 분명 소말리는 일본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활기를 치고 다녔고 결국 일본은 그를 가까스로 추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한국은 소말리에게 오히려 출국 정지 조치를 취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정말 이상했습니다. 어째서 자신의 나라에서 민폐를 부리는 놈을 쫓아내기는커녕 오히려 나가지 못하게 한단 말인가요? 그러나 한국은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일단 소말리는 그의 유일한 수익 창출 수단이었던 유튜브에서 정책 위반으로 퇴출당했는데요. 그는 한국에서 유해 콘텐츠와 관련된 조항을 여러 차례 위반하여 결국 더 이상 민폐짓으로 수익을 낼 수 없게 되어버렸죠. 또한 소말리는 여러 차례의 공공장소 소란 및 괴롭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며 한국법에 따라 상당한 벌금, 집행유예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을 처지에 놓였는데요. 한국인들은 그의 행동들을 유심히 지켜봤다가 전부 고발 조치하고 있었고 일본인들과는 달리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는 한국인들의 의지 덕분에 소말리는 자신이 벌인 짓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그에게 출국 정지 처분을 내린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그의 사건을 조사하던 한국 경찰이 소말리가 약물 사용, 소지 또는 유통에 대한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고 결국 추가 마약 혐의로 수사를 하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한국에서 약물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외국인은 종종 징역형을 선고받고 추방 및 재입국 금지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약물 관련 혐의는 한국이 이러한 범죄에 대해 가혹한 처벌을 부과하기 때문에 정말 최악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혐의가 유죄로 판정된다면 그는 꼼짝없이 수년간이나 한국의 감옥 속에서 썩어야 하기 때문이죠. 물론 그가 감옥에서 나온다고 해도 그의 미래는 도저히 보이지가 않습니다. 일단 그는 수익을 벌어들이는 SNS 계정들이 전부 정지당했을 뿐더러 그가 한국에서 추방되어 한국 재입국이 영구적으로 금지된다면 다른 인접 국가에서도 블랙리스트로 지정되어 아예 입국이 거부될 수 있거든요. 많은 국가들에서 약물 등의 중범죄에 대한 기소 사실이 있으면 아예 입국조차 거부하고 있고 또 한국은 영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선진국이므로 그런 한국에서의 유죄 및 입국 금지를 당한다면 적어도 웬만한 아시아 국가에서는 발도 못 붙이고 추방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즉, 소말리는 다시는 이러한 민폐 콘텐츠를 제작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젠 함부로 해외여행도 갈 수가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야말로 한국의 법과 경찰은 자신에게 아무것도 못하며 한국인들은 자신의 털끝 하나 못 건든다며 허세를 부리던 소말리는 그의 말과는 정반대되는 처분만 때려받고 완전히 망해버린 것이죠. 일본의 경우 저희의 국가와 문화를 조롱한 존이 소말리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는 한국과 일본은 완전히 다른 국가며 한국을 건들면 온전히 살아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일본인으로서 이렇듯 자신들을 건든 대가를 분명히 치르게 해주는 한국이 너무나도 부러웠습니다. 저는 그동안 일본에서 키도 작고 왜소한 여자라는 이유로 온갖 괴롭힘을 당했음에도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도 않았고 오히려 경찰에 신고를 하면 그깟 일로 신고를 하는 건 민폐라며 구박만 받았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기본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돕는 끈끈한 문화를 가졌을 뿐더러 자신들을 건든 대가를 200% 치르게 해주는 화끈하고 멋있는 국가였죠. 저는 미국에서 늘 존이 소말리 소식을 확인하며 한국인들이 권선징악을 하는 모습에 큰 희열을 느끼고 있는데요. 물론 이러한 모습을 일본에서는 절대로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 너무나도 슬프긴 하지만 그래도 한국은 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서 큰 만족감과 존경을 느끼고 있는 중이랍니다. 전 세계 웬만한 사람들은 전부 경험해봤지만 한국인들만큼은 절대로 건들면 안 된다. 한국인들을 함부로 건드렸다간 죽는 것보다 더한 고통을 겪게 되기 때문이다. 현재 소말리가 한국에서 각종 민폐짓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에 일본 언론사에서 수석 특파원까지 파견 보내 소말리의 행동을 보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소말리가 한국을 완전히 망쳐버리는 기쁜 소식을 일본에 전하려는 의도였던 일본 언론사는 한국인들의 예상치도 못한 행동을 보고 그대로 선체로 굳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한국인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줬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출신의 아키나라고 합니다. 저는 일본에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고 2023년에 소말리가 본격적으로 일본에서 민폐를 끼치면서부터 소말리 관련 소식을 전담으로 취재하는 역할을 맡았는데요. 물론
무슨 외국인 한 명 가지고 전담 기자까지 붙이며 오버를 하냐며 질색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이건 일본인들의 특성을 전혀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기자로서 여러 사건들을 취재하면서 일본인들은 안 그런 척을 하지만 남일에 그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고 티는 내지 않지만 이러한 민폐 유튜버가 일본에서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가 어떤 처벌을 받고 어떻게 응징되었는지에 대해 엄청나게 궁금해하거든요. 또한 일본인들은 소말리의 소식을 통해 그의 동선을 피해감으로써 어떻게든 피해를 보지 않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기도 하죠. 제가 일본인들이 소말리에 대해 관심이 없는 척을 하지만 실상은 그 누구보다 관심이 많다는 것을 확신하는 이유는 바로 저희 언론사의 기사 조회수만 봐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각종 중대한 소식보다도 소말리에 대한 소식이 훨씬 더 조회수가 높거든요. 제가 소속되어 있는 언론사는 이러한 일본인들의 속내를 숨기는 특징을 아주 잘 잡아냈고 그래서 저를 소말리 전문 취재기자로 선택한 것이죠. 그리고 일본 전역을 완전히 뒤흔든 소말리는 그렇게 민폐를 끼치며 엄청난 수익을 올렸고 자신은 일본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는 듯 한국으로 유유히 빠져나갔는데요. 당연히 언론사는 난리가 났고 저는 소말리의 민폐짓을 보도하러 한국으로까지 파견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으로까지 파견되어 소말리를 취재하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일본인들의 특징과 같이 일본인들은 한국에 대해서도 안 그런 척을 하면서도 엄청나게 관심이 많거든요. 그리고 부끄럽지만 이러한 한국에 대한 관심은 주로 안 좋은 쪽일수록 많은 인기를 얻습니다. 일본 서점에는 혐한이라는 전문 카테고리가 있고 또 이러한 혐한 서적이 불티나게 팔린다는 점만 봐도 일본인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을 잘 알 수 있을 텐데요. 언론사는 한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소말리의 악행들을 무기력하게 지켜보고만 있을 것이 분명하다며 이러한 한국의 나약한 모습은 분명 대박 뉴스가 될 거라며 제 의사도 묻지 않고 저를 한국으로 보내버렸고 결국 저는 제대로 준비도 못한 채 한국으로 보내지게 된 것이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번 기사가 매우 순조롭게 작성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사는 한국이 소말리에게 호되게 당하는 모습을 원하는데 저는 한국이라고 해서 민폐짓으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소말리를 어쩌진 못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이유는 매우 명확합니다. 소말리는 워낙 철저하게 자신의 동선을 숨기면서 다니기도 하고 또 자신의 덩치 큰 흑인 친구들을 데리고 다니며 자신이 보복을 당하지 않게끔 설계해놓고 다니고 있기 때문이죠. 소말리와 함께 다니는 흑인의 체격은 일본 남자들보다 거의 2배는 클 만큼 상당한 체격 차이를 보이고 있고 결국 겁먹은 일본 남자들은 소말리의 악행들을 눈뜨고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한국인들은 군대를 다녀오기도 했고 일본인들에 비한다면 키도 크고 체격도 좋은 건 사실인데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덩치 큰 흑인들을 상대하는 건 아무래도 불가능할 것이고 결국 한국인들도 소말리의 악행을 보고도 가만히 있는 일본과 별다를 바가 없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줄 게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소말리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민폐짓을 저지르기 시작했어요. 번화가를 활보하며 한국 여성들에게 희롱성 발언을 한다거나 혹은 만원 버스 안에서 음란 영상을 틀어놓으며 한국인들의 반응을 무단으로 촬영한다거나 하며 한국에서 민폐를 부렸죠. 이러한 소말리의 행동에 한국인들은 처음에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어 어리둥절해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인들과 다른 점이라면 소말리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여성을 보고도 못 본 척 그 자리에서 도망가는 일본인들과는 달리 한국인들은 꼭 소말리에게 다가와서 한국에서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주의를 줬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웠어요. 일본과는 달리 한국인들의 영어 실력이 유창하다는 것도 매우 놀라웠지만 한국의 경우 나이를 따지지 않고 중장년층까지 발벗고 나서 소말리에게 그러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다는 것은 일본과는 완전히 다른 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한국인들의 행동은 일본 커뮤니티를 완전히 뜨겁게 달구었죠. 일본 남성들이 소말리가 여성들을 희롱하고 괴롭혀도 이악 물고 눈을 피하고 도망가는 장면은 이미 녹화되어 전 세계로 퍼지며 개망신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한국인들은 노인들까지 나서 약자를 괴롭히는 소말리에게 한 소리를 하고 있었고 이 장면을 본 해외 네티즌들은 역시 한국인들은 일본인들과는 달리 정의롭고 남자답다며 박수를 보내더군요. 이에 대해 일본 네티즌들은 그래봤자 한국인들도 소말리를 막지 못했다며 한 소리를 하면 뭐하냐며 어차피 소말리는 아무리 한국인들이 저지를 한다고 해도 장소만 옮겨서 똑같은 짓을 반복하는데 이건 무의미한 행동이라고 주장했죠. 저는 같은 일본인으로서
일본 편에 서고 싶었으나 솔직히 한국 남자들에 비한다면 키도 작고 왜소하며 강자 앞에서 찍소리도 못하는 비굴한 일본 남자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해 보였기에 그저 입을 꾹 다물 뿐이었습니다. 아무튼 소말리는 계속된 한국인들의 저지에 화가 난 듯 더 강한 척을 하며 한국에서 민폐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그는 자신을 말리는 한국인들을 피해서 계속해서 이동했고 난데없이 편의점에서 라면과 소주를 엎지르며 가게에 피해를 주었는데요. 심지어 그는 케이팝은 전부 다 쓰레기고 한국에 온 김에 BTS 굿즈로 치장한 케이팝 팬들이 보인다면 전부 다 때려눕히겠다며 협박까지 일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미국에 있었을 때 케이팝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총을 겨눈 적까지 있다며 자신은 어렸을 적부터 총을 다뤄본 베테랑 저격수고 자신이 마음만 먹었다면 미국 내의 케이팝 팬들은 전부 저 세상으로 보내버렸을 거라며 허세를 부렸죠. 사실 저는 그의 말을 듣고 기가 찰 따름이었습니다. 저는 분명 한국인들이 소말리에게 당하는 장면을 취재하러 오긴 했지만 그래도 기자로서 사실을 숨기면서까지 한국을 욕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제 경험을 고려해본다면 소말리는 한국인을 총으로 쏘기는커녕 그가 총을 드는 동시에 오히려 수십 년 전에 군대를 전역한 한국인 노인들에게마저 바람구멍이 나버릴 게 분명했어요. 한국인들이 타고난 명사수라는 것은 이제 전 세계가 아는 사실이기 때문이죠. 물론 미국은 총기가 자유화된 국가로 사격에 대해 꽤나 자유로운 환경에 놓여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와는 반대로 한국은 총기가 엄격하게 규제되어 있는 국가죠. 하지만 한국은 징병제로 모든 남성은 2년간의 군복무를 해야 하는 국가입니다. 즉, 한국 남자들은 정규적인 사격 훈련을 받은 사람들로 이건 그저 훈련 없이 총만 쏴본 미국인들과는 그 실력과 수준이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죠. 실제로 한국인들의 사격 실력은 국제적으로도 매우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소말리아 해적에 의해 피랍된 사모 주얼리오를 구하기 위해 펼쳐진 아덴만의 여명 작전 이후 한국은 상당한 국제적인 명성을 쌓게 되었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기자의 꿈을 키워오며 준비를 해왔기에 이 사건에 대해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일본 언론사들은 한국인 저격수가 결국 선박을 점령한 해적들이 아닌 인지를 명중하는 사고를 쳤다며 한국인들의 사격 실력은 최악이며 작전 능력도 형편없다며 조롱의 기사들을 마구잡이로 써내려갔거든요. 당연히 그건 전부 거짓 기사였어요. 아덴만의 여명작전은 전 세계의 군사작전 중에서도 가장 성공적이고 또 아직까지도 회자되는 기적과도 같은 작전이었거든요. 지금도 일부 일본인들은 한국인 저격수가 해적이 아닌 인지를 쐈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을 보면 일본에는 아직도 한국을 맹목적으로 비하하며 한국의 나쁜 소식은 자신의 삶에 낙인 한심한 일본인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완전히 달랐죠. 아덴만의 여명 작전 당시 헬리콥터 안에서 기회를 엿보던 한국인 저격수는 표적이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 거리인 약 200m나 떨어진 상공에서 맴돌고 있었는데요. 이는 헬리콥터와 선박의 반대편 사이의 각도와 거리를 계산해야 하기에 사격 성공 확률이 극히 낮은 매우 어려운 사격이었어요. 또한 선박은 여전히 시속 20km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고 헬리콥터는 엄청난 바람 때문에 불안정하게 흔들렸죠. 인질이라는 인간 방패는 또 어떻고요? 해적들은 저격에 대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인질과 붙어 있었고 이 말은 저격수는 인질과 분리되는 단 몇 초의 시간만을 노려야 한다는 뜻이고 심지어 총알 궤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횡풍, 헬리콥터가 하강 기류를 생성하는 상황, 그리고 배의 속도까지 전부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기에 이건 사실상 불가능한 사격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저격수는 성공 확률이 1%도 안 되는 사격에서 정확히 해적을 명중시키며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사격 실력은 정말 인간의 수준을 초월할 정도로 어마무시했던 것이죠. 당시에 이러한 한국의 성공적인 작전을 제대로 보도해주는 일본 언론사는 없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일본이 정말로 깨끗하고 투명한 언론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가 의심스럽긴 하지만 아무튼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저로서는 소말리가 한국인들에게 사격으로 덤빈다는 게 너무나도 우습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황당한 상황도 잠시 일본에서와는 달리 한국인들에게 자꾸만 저지를 당하던 소말리는 드디어 이성을 잃어버렸죠. 그는 한국에서 위안부를 기리는 동상인 평화의 소녀상에 키스를 하며 성적인 퍼포먼스를 했고 이를 비난하는 채팅에 대해서는 그깟 동상이 뭐길래 과민 반응을 하냐. 위안부는 일본군이 돈을 주고 고용한 여자들이며 이들을 기리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행위다. 내가 이 동상을 망친다고 해도
나약한 한국인들은 내 털끝 하나 건들지 못할 것이다. 자신 있으면 덤벼라라며 매우 도발적인 어조로 반응했거든요. 이건 정말 특종감이었고 저는 그 즉시 소말리의 행동을 조사하여 일본 언론사에 보냈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은 한국인들에게 특히나 각별한 의미를 갖고 있고 이러한 의미를 소말리가 더럽혔다는 것은 일본인들이 환호할 만한 사건이었거든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저는 소말리가 소녀상에서 성적인 퍼포먼스를 한 영상과 기사를 작성한 뒤 급하게 언론사로 보낸 것에 대해 큰 후회를 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오히려 한국을 돕는 꼴이 되어 언론사 입장에서는 큰 피해를 보게 되었거든요. 물론 소말리가 평화의 소녀상을 희롱한 사건에 대해서는 일본인들은 소말리는 역사관이 바로 잡힌 녀석이라며 환호를 보냈는데요. 이들은 일본을 엉망진창으로 만든 소말리의 행동을 벌써 잊은 건지 아니면 아무리 적이라도 그저 한국을 괴롭혀서 좋은 건지 저로서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러나 소말리가 소녀상을 성적으로 모독하자마자 그는 그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단 한 번도 겪은 적이 없던 충격적인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소말리는 자신의 흑인 친구들과 한국 여성들을 괴롭히기 위해 방송을 켰는데 갑자기 건장한 한국인 남성 한 명이 소말리에게 돌진해 오더니 그대로 주먹을 날리며 소말리의 턱을 돌려버렸거든요. 그의 주먹이 얼마나 매서웠으면 소말리는 그 즉시 쓰러져서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나 덩치 좋던 소말리의 흑인 동료가 한국인 남성을 막으려고 움직임과 동시에 그는 그대로 한국인 남성에게 제압당하며 완전히 자존심을 구겨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건 사실상 한국인 남성과 소말리 패거리의 1대3 싸움이었음에도 한국인 남성이 덩치 좋은 소말리 일당 3명을 전부 다 두들겨 패는 정말 믿기지가 않는 상황이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특히나 소말리는 자신의 동료들을 버리고 도망치려다 그대로 남성에게 붙잡히고 말았고 결국 몇 분간이나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으며 방송은 종료되었는데요. 놀랍게도 한국인 남성은 감히 평화의 소녀상을 더럽히고도 멀쩡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냐라며 그야말로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이 아닌 대의적인 명분으로 소말리를 참교육한 거였기 때문에 이 영상은 전 세계로 퍼지며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어요. 만약 제가 소녀상을 더럽히는 소말리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이 일본에서 그렇게까지 이목을 끌지는 않았을 테지만 이미 어그로란 어그로는 전부 끌린 지금 저는 한국 남성의 강력함과 정의로움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한 몸을 희생해서라도 적을 박살내는 한국인들의 행동력을 일본 전역에 퍼뜨린 셈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 소식을 받아든 일본 전역은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도대체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 뭐라고 일본에서는 세대와 성별 간의 갈등까지 일어났죠. 일본 여성들은 자신보다 2배나 큰 상대를 주먹 한 번에 제압하는 한국 남성의 강력함과 꼭 자신이 피해본 상황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나서는 한국인들의 듬직한 행동력을 보고 일본 남성들은 약해 빠진 존재라며 비하를 이어나갔는데요. 실제로 일본 남성들이 소말리에게 시비를 걸리지 않기 위해 꽁무니를 빼고 도망가는 영상은 이미 전 세계로 퍼진 상태였기에 이는 한국 남성의 1대3 싸움과 비교되며 엄청난 화제가 되기도 했죠. 한국인들이 불의에 맞서 싸울 때 일본인들은 문제 상황이 자신에게 닥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전부 도망가버린 셈이거든요. 그리고 일본의 노인들 또한 요즘 일본 젊은이들은 애국심이라는 게 없다며 한국 놈들조차 자신들의 나라가 더럽혀졌을 때는 기꺼이 행동으로 보여주지만 일본의 젊은이들은 그런 용기가 하나도 없다며 젊은 세대를 비난했습니다. 그야말로 한국 소식에 그 누구보다 관심이 많은 일본인들은 한국의 희소식에 완전히 눈이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갈등 뒤에는 어김없이 자기 합리화가 시작됐어요. 일본 남성들은 자신들도 소말리를 꼼짝 못하게 한 적이 있다며 소말리가 지하철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히로시마 원자폭탄을 언급하며 일본인들을 도발할 때 자신들이 소말리에게 강하게 항의하며 그를 합주기로 만들어버렸지 않냐며 자신들도 나라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힘을 썼다며 항변했는데요. 그러나 그러한 주장은 얼마 가지도 못하고 완전히 묵살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지하철에서 소말리에게 항의를 하며 그의 입을 다물게 만든 사람은 다름 아닌 한국계 남자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도 일본인들은 아무 말도 못한 채 그 자리에서 황급히 도망쳤지만 한국인만큼은 용기 있게 모든 상황을 종결시켰던 거였죠. 심지어 그렇게나 철두철미했던 소말리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위치가 발각될 수 있었는지까지 공개되자 일본인들은 그야말로 한국에서 참교육을 당한 소말리처럼 합주기가 되어 할 말을 잃고 말았는데요. 바로
한국인들은 애초에 단체 채팅방까지 만들어서 소말리의 동선과 위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그가 어디로 향하는지를 전부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본인들과는 달리 한국인들은 애초에 자신들의 국가를 더럽히는 소말리를 단단히 벼르고 있었고 서로 얼굴도 모르는 사이임에도 한마음 한뜻으로 소말리를 추적하고 있었는데요. 한국인들은 소말리가 자주 목격되었던 홍대나 이태원, 강남을 중심으로 실시간으로 그를 찾고 있었고 소말리는 방송 중에 자신의 위치를 찾을 수 있을 만한 단서를 보여주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한국인들은 라이브 중간중간 보이는 독특한 건축물이나 유명한 벽화, 그리고 플랜카드의 글귀 등의 단서를 통해 집단지성의 힘으로 소말리의 위치를 특정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 근처에 거주하던 한국인 남성이 총대를 메고 한국인들을 괴롭히던 소말리에게 참교육을 해준 거였죠. 이건 정말 놀라운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한국인들이 서로 모르는 사이였음에도 실시간으로 소통을 할 수 있다는 점부터 상당히 충격적이었는데요. 일본은 와이파이가 불안정한 지역들이 많고 또 약간의 지연 시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듯 자신들이 분석한 위치나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일본인들은 애초에 한국인들처럼 불의를 위해 모이지도 않았지만 말이죠. 그러나 한국은 이미 평균 인터넷 속도가 100MB/s가 넘고 가장 진보된 5G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국가로 인터넷 속도와 연결성 면에서 전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에 이러한 원활한 실시간 정보 공유가 가능한 거였습니다. 한국인들은 이러한 고속 인프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업로드, 다운로드 및 스트리밍할 수 있으므로 소말리아의 행방에 대한 동영상, 이미지 및 업데이트를 거의 즉시 공유하며 집단지성의 힘을 발휘할 수 있던 거였죠. 즉, 한국은 인프라 면에서도 일본을 완전히 앞지르고 있던 거였습니다. 당연히 일본 전역은 난리가 났어요. 도대체 일본은 어디까지 침몰했길래 한국에까지 완전히 밀리는 거냐며 소말리의 한국에서의 소식에 전 국민이 귀 기울이고 있던 일본은 완전히 초상집 분위기로 변해버렸죠. 물론 이제는 전 세계인들이 소말리를 알게 된 지금 소말리가 한국에서 어디까지 민폐를 끼칠 수 있는지 관심을 기울이던 세계인들은 한국의 강력한 면모에 하나같이 박수를 보냈는데요. 이들은 한국의 인프라가 이렇게나 훌륭할지 몰랐다며 또한 한국인들은 무슨 민간인들이 마치 전문적인 첩보부대원들과 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냐며 혀를 내두르더군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한국인들의 이러한 똑똑한 전략과 1대3 싸움에서도 압도우위를 점하는 무력을 보니 이건 전부 다 군대에서의 훈련의 결과인 것이 분명하다며 절대로 한국인들과는 시비가 붙으면 안 되겠다는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 와중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던 일본이 언급되며 전 세계인들은 일본은 겁쟁이들이 모인 국가라며 한국의 반이라도 따라가라는 댓글을 남기고 있기도 한데요. 저는 일본인으로서 엄청난 부끄러움을 느끼고 말았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분명 기자로서의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했지만 이대로 일본이 한국과 비교되며 전 세계적으로 필요 이상으로 많은 욕을 먹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고 결국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편파 기사를 작성하며 일본의 자존심을 회복시키기로 작정하고 말았죠. 그러나 일련의 사건이 하나 더 터진 이후 제 결의에 찬 다짐은 그대로 산산조각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분명 소말리가 한국인들에게 참교육을 당하는 건 이번이 끝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한국인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채 다시금 민폐짓을 일삼고 있던 소말리에게 계속해서 참교육을 해주고 있었거든요. 소말리는 한국 남자들에게 호되게 당해 완전히 망가진 얼굴을 들이밀며 방송을 시작했고 한국인들의 물주먹은 전혀 두렵지 않고 자신은 이미 한국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으니 이제 한국의 공권력과 법이 자신을 지켜주는 이상 한국인들은 자신을 털끝 하나 건들 수 없을 거라며 도발을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한국 경찰은 자신을 지키는 경비견과 다름없다며 한국은 미국인인 자신을 끝까지 보호할 의무가 있는 나약한 국가니 일본의 식민지인 한국에서 사는 한국인들은 마땅히 미국인인 자신을 존경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죠. 저는 이러한 그의 라이브 방송을 보고 소말리가 이렇듯 허세를 부린다고 해도 이제는 정말로 한국인들이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일본 네티즌들이 뭐라고 주장하든 한국은 분명 선진국이며 인권이 잘 지켜지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소말리가 아무리 한국의 역사와 국격을 무시한다고 해도 고작해야 벌금형으로 끝날 수밖에 없을 게 분명하죠. 일본을 좀 보세요. 일본도 인권이 잘 지켜지는 선진국이기에 소말리는 일본에서 그렇게나 지속적으로 사람들을 괴롭혔음에도 고작해야 벌금 한 번 낸 것 말고는 전혀 처벌을 받지 않았거든요.
심지어 이번 라이브에서는 소말리는 자신의 허세 가득한 태도와는 달리 절대로 자신의 위치를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듯 흰색 벽지만을 배경으로 한 채 방송을 진행했기에 한국인들은 절대로 그를 어떻게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소말리가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으며 자신의 숙소에서 나옴과 동시에 그의 사나웠던 눈은 곧바로 순한 아기 사슴의 눈망울이 되어 촉촉해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이번에도 소말리를 찾아냈고 하필이면 자신을 찾아온 한국인 남성은 마치 소말리가 머무는 건물의 구조를 완전히 꿰고 있는 것처럼 소말리를 지키는 경찰들의 눈까지 피해가며 소말리에게 접근했거든요. 결국 소말리는 경찰들이 올 때까지 최대한 시간을 끌기 위해 노력했지만 한국인 남성은 그 틈을 주지 않고 소말리의 턱에 강력한 펀치를 날렸고 소말리는 이번에도 바닥을 나뒹굴며 한국 길거리에서 바닥 청소를 하고 말았습니다. 알고 보니 한국인 네티즌들은 이번에도 머리를 맞댔고 소말리가 마지막으로 방송을 종료한 장소와 그의 라이브 방송 중에 옆집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토대로 소말리의 위치를 추적했다고 하는데요. 결정적으로 소말리의 방송 중에 순간적으로 1초간 보인 피자박스를 포착한 한국인 네티즌은 그의 피자박스에 쓰여있는 매장을 추적한 결과 결국 소말리의 숙소 위치를 특정할 수 있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제 소말리는 한국인들의 손바닥 안에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간의 소말리의 행동 및 동선을 전부 분석한 한국인들은 이제 소말리가 굳이 단서를 제공하지 않아도 그의 모든 동선을 예측하는 경지에 이르렀고 결국 전 국민이 마치 황금 고블린을 추적하는 것처럼 소말리를 찾아다니며 그에게 참교육을 해주려고 벼르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인들은 소말리가 두려워서 피해를 당하고도 도망만 다녔다면 한국인들은 중고등학생들마저 단체 채팅방에서 얻은 소말리의 위치를 토대로 소말리에게 참교육을 해주기 위해 그를 쫓아다니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한국인들은 전투민족이 맞았고 소말리는 상대를 잘못 골랐던 거였습니다. 사실 이건 정말 놀라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소말리가 이곳저곳에서 민폐를 끼치면서 다닌다고 해도 결국 그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고소나 고발이 들어와야 가능하며 경찰이 독단적으로 그에게 벌을 줄 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한국인들은 이렇듯 법과 경찰 시스템의 맹점을 노리며 전 세계적인 민폐를 끼치고도 번번이 처벌에서 빠져나가는 얌체 같은 소말리에게 직접적으로 참교육을 시전하고 있고 이를 지켜보던 세계 네티즌들 전부는 한국의 이러한 화끈한 대처에 엄청난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일본 네티즌들은 소말리에게 각종 능욕과 희롱을 당하고도 그저 말로만 일본에서 그러면 큰일이 난다, 살아서 돌아갈 수 없다라며 협박했지만 결국 현실에서 소말리에게 대항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고 소말리는 생채기 하나 나지 않은 채 유유히 일본에서 빠져나갔는데요. 그러나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국가에 침입한 상대를 절대로 가만두지 않는 사람들이었고 자칫하면 자신이 폭행범이 되어 범법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이를 개의치 않고 국가의 명예를 위해 기꺼이 한 몸을 희생하는 감동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인들의 모습에 전 세계인들은 한국인들에게 찬사를 보내며 위안부 재단에 기부까지 하며 한국에 대한 존경심을 표하고 있다고 하죠. 그럼에도 한국의 가장 두려운 점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요. 한국은 여기서 끝낼 거였으면 애초에 시작도 안 했다는 듯 정말 믿기지가 않는 대응으로 소말리를 완전히 박살내버렸거든요. 소말리는 한국에서 더 이상은 버틸 수 없을 것을 직감했고 결국 몰래 한국을 떠나 도망가기로 결정했지만 그는 한국에서 출국 정지 상태가 되어 빠져나갈 수 없었거든요. 알고 보니 소말리는 그동안 한국에서 벌인 악행들에 대해 전부 고발이 들어온 상태였는데요. 한국인들은 소말리가 한국 여성들을 상대로 성희롱을 하는 장면이나 가게 영업 방해를 하는 장면 등을 녹화하여 열댓 개의 범죄 사실을 전부 고발했고 고발이 들어온 이상 한국 경찰은 드디어 수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건 일본인들의 누군가 나 대신 해주겠지의 마음가짐과는 완전히 다른 행동력이었기에 일본 네티즌들은 그대로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인들은 말로만 소말리를 고발했으니 그는 곧 감옥에서 썩어야 할 것이다 라며 허세를 부려댔지만 현실은 일본 시민들의 신고는 들어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그러니 당연히 일본 경찰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심지어 몇몇 일본 경찰들은 소말리의 민폐 행동을 보고도 자신들이 영어를 못한다는 이유로 그대로 소말리를 풀어주는 등 정말 말도 안 되는 책임감을 보여줬기에 소말리는 일본에서 경범죄 벌금 한 건 외엔 멀쩡하게 일본에서 유유히 빠져나갈 수 있던 거죠. 해외에서 일본인들이 모여 사는 곳인 재팬타운의 비율은
전 세계에서도 가장 낮다는 통계가 있던데, 이처럼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일본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발벗고 나서는 꼴이 없으니 한국과는 달리 소말리에게 완전히 나라 자체가 희롱당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그러나 소말리는 한국에서 열대 건의 경범죄 고발뿐만 아니라 약물 관련 혐의까지 받고 정말로 감옥에 갈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심지어 한국인들은 그의 유튜브 계정까지 정지시켜버렸기에 그는 더 이상의 후원금조차 받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즉, 그는 한국의 감옥에 투옥되며 돈줄도 끊겨버려 그야말로 한국에서 말라 죽을 일만 남았다는 것이죠. 이처럼 소말리가 한국에 까불다가 완전히 인생이 망하게 된 상황에 전 세계인들은 환호하며 다른 나라들이 아무도 못한 일을 한국인들이 해냈다. 한국이 소말리를 끝장냈으니 그가 우리나라에 오지 않게 되어 기쁘다. 동양인들은 전부 무기력하고 나약할 줄 알았는데 적어도 한국인들만큼은 절대로 건들면 안 되겠다라며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나 일본 네티즌들만은 어찌 보면 한국이 일본의 복수를 대신해준 셈이었음에도 자신들의 무기력함을 떠올리며 완전히 입을 꾹 다물게 되었습니다. 현재 제가 소속되어 있는 언론사에서는 일본 정부가 더 이상 한국에서의 소말리의 소식을 보도하지 말라는 제안을 걸었다며 저보고 곧장 일본으로 복귀할 것을 지시했는데요. 아무래도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한국을 견제하는 것이 맞아 보였고 저는 이러한 암담한 양국의 격차에 고개를 푹 숙인 채 쓸쓸히 복귀할 뿐이었습니다. 현재 국제 민폐 유튜버 조니 소말리가 한국에서 계속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도 다른 국가들처럼 소말리가 아무리 난동을 부려도 그저 가만히 보고만 있나 싶던 찰나 한국인들은 전 세계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고 이러한 한국인들의 정의로운 행동은 전 세계로 퍼지며 엄청난 찬사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든 한국인들의 행동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출신의 에블린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미국에서 형사로 일하고 있고 프로파일링 팀에서 과학적인 분석과 수사를 도맡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회의를 진행하다가 충격적인 정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인들에 관한 이야기였는데요. 한국인들은 전 세계에서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해냈고 이들을 건드리면 어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며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이건 프로파일러로서 수많은 사건들을 경험해본 저로서도 도통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대단한 모습이었기에 저는 지금도 어안이 벙벙한 상태입니다. 일단 요즘 조니 소말리라는 외국에서 민폐를 끼치는 콘텐츠를 진행하는 유튜버가 있고 그는 일본과 태국 그리고 이스라엘 등 세계 각국을 옮겨다니며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가 얼마나 주도면밀하던지 그는 항상 건장한 남성들과 함께 다녔고 또 자신의 위치를 철저히 숨기는 등 추적을 아예 불가능하게끔 하고 다녔기에 그가 다녀간 국가들에서는 소말리의 민폐 행동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특히나 소말리는 일본에서 무척이나 대담한 행동을 보였는데요. 일본은 개인주의 문화가 매우 극심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문화가 전혀 없는지 소말리는 일본 번화가에서 대놓고 여성들을 희롱하고 농락했음에도 아무도 피해 여성들을 도와주지 않더라고요. 소말리는 매우 똑똑한 놈이었고 그런 일본의 이기적인 분위기를 단번에 파악한 뒤 히로시마 원자폭탄 및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 일본의 아픈 역사를 언급하며 일본을 농락하더군요. 그리고 그런 형편없는 그가 마침내 향한 곳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역시나 소말리는 한국에 대해 많이 조사를 해왔다는 듯 한국을 마치 제 집 안방처럼 다니며 여러 민폐짓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는 편의점에서 음식물을 던지며 영업을 방해했을 뿐더러 번화가를 쏘다니며 한국인 여성들을 희롱하더라고요. 심지어 그는 일본 전범기를 펼쳐 보이며 한국인들을 도발했을 뿐만 아니라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에 키스를 하며 성적인 퍼포먼스를 일삼는 등 정말 눈뜨고는 못 봐줄 정도로 기괴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소말리의 행동은 매우 즉흥적이고 도발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프로파일러인 제가 보기에는 그의 행동들은 전부 철저하게 계산된 행동이었어요. 그는 나약한 한국인들 따위는 전혀 두렵지 않다며 허세를 부렸지만 한국인 시청자들이 자신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으며 또 한자리에서 오래 머물지 않는 등 한국인들의 보복을 피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거든요. 이게 바로 그가 몇 년 동안 민폐짓으로 돈을 벌 수 있었던 비결이었고 소말리는 한국인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자신에게 절대로 보복을 가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며 더욱 강력한 도발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들은 그저 평범한 시민들이었을 뿐임에도 마치 제가 전문적인 프로파일링 조사를 진행할 때 몇 년간이나 교육을 받은 저희가 범죄를 분석하는 방식보다도 더욱 철저한 방법을 사용하여 소말리를 완벽하게 추적해냈거든요. 일단 소말리는 이번에도 뜬금없는 곳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고 그가 원래 그랬던 것처럼 짧은 시간 동안 민폐를 끼치고 치고 빠질 생각인 모양이었는데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그가 번화가에 도착하자마자 단 3분 만에 그를 찾아냈고 이내 일본 등의 다른 국가 사람들이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준 것과는 달리 여자들을 희롱하고 있는 소말리에게 망설임 없이 강력한 펀치를 내질렀습니다. 한국인의 주먹이 꽤나 매서웠는지 소말리는 그 자리에서 힘없이 쓰러졌고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에 몹시 당황했는지 한동안 그 자리에서 넋이나간 표정을 지을 뿐이었는데요. 당연히 소말리 입장에서는 이렇듯 자신을 순식간에 추적한 상황에 벙찔 수밖에 없었죠. 한국인이 소말리를 단번에 추적한 방법은 그야말로 미국 정보부에서나 쓸 법한 매우 천재적인 방식이었거든요. 일단 한국인들은 위기 상황에 매우 단합이 잘 되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이들의 메신저인 카카오톡은 단체 채팅 기능이 있고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나라에서 혼란을 일으키며 피해를 주는 소말리를 소탕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소말리의 동선을 분석하고 실시간 위치 공유 및 자료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다른 국가들에서는 애초에 이러한 공동의 노력조차 시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인들의 강력한 책임감과 자신들의 국가를 지키려는 노력은 정말 박수받아 마땅하다고 볼 수 있었어요. 심지어 한국인들은 소말리가 이동 과정을 가리려고 노력했음에도 길가에서 흘러나오는 노랫소리와 상점 간판, 그리고 가끔 보이는 플랜카드 등을 포착하고 이러한 한정된 자료로 위치 분석을 실시했는데요. 이번에 한국인들이 소말리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근처에 살던 한국인들이 그가 걷던 번화가 거리 공연의 노랫소리를 듣고 정보 공유 단체 채팅방의 위치를 공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한국인들의 협동과 행동력 덕분에 소말리는 민폐짓 시작 3초 만에 건장한 한국인 남성에게 얻어터질 수밖에 없던 거죠. 하지만 가장 놀라웠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말리는 절대로 혼자 이동하지 않는데요. 이들은 다른 국가에서도 덩치 좋은 흑인들과 함께 다니며 누구든 함부로 자신에게 덤비지 못하도록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한국 남자는 다른 국가의 허약하고 겁 많은 남자들과는 달랐습니다. 이들은 2년간 군대에서 복무한 베테랑 전사들이었고 애초에 한국인들의 강한 심장과 전투력은 미국 내에서도 매우 유명한데요. 한국인들이 이전에 LA 코리아타운에서 발생한 흑인 폭동을 제압한 일화는 지금까지도 전설처럼 내려오고 있을 뿐더러 한국인들은 상대가 강하든 약하든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죽일 듯이 달려들어 반드시 묵사발을 내주곤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 한국인 남성은 분명 혼자였음에도 소말리와 더불어 일행 2명까지 흠씬 두들겨 패기 시작했습니다. 덩치 좋은 흑인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있다가 결국 한국인 남성의 강력한 펀치에 그대로 고꾸라졌으며 소말리는 한국인 남성에게 태권도 날아차기를 얻어맞고 엎어치기까지 당했을 뿐더러 쓰러진 상태에서도 곤죽이 되도록 두들겨 맞아야 했죠. 물론 이들도 반격을 하긴 했지만 화가 난 한국 남자 앞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들은 덩치만 믿고 한국 남자에게 반격하다가 마치 3살 아이가 헤비급 프로 복싱 선수에게 덤비는 꼴이 되어 더욱 처참하게 얼굴이 곤죽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웠던 점은 따로 있었어요. 이 한국인 남성은 재차 평화의 소녀상에 그런 짓을 하는 자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라며 한국의 역사를 존중하지 않는 소말리에 대한 분노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이 남성이 위험을 무릅쓰고 소말리와 일행들에게 참교육을 했던 이유는 그저 개인적인 이유가 아닌 자신의 나라와 역사를 모욕한 것에 대한 대가였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부끄러운 말이지만 아무리 자칭 애국자들이 많은 미국이라지만 누군가가 미국을 모욕했다고 해서 자칫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고 심지어 오히려 3대1로 린치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기꺼이 행동으로 나서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소말리가 거쳐간 다른 나라들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소말리의 민폐 행동들을 목격하고 있었지만 소말리가 아무리 자신들의 조국을 모욕하고 있어도 결국 아무도 나서지 않았죠. 그러나 한국인들은 그와는 차원이 다른 강한 사람들이었고 저는 프로파일러 이전의 경찰로서도 이러한 사건을 처음 보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을 떠나 한국에 대한 존경심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의 무서운 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소말리는 그렇게나 흠씬 두들겨 맞고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그깟 동상이 뭐길래 한국인들이 발작을 하는 거냐며 위안부는 돈을 벌기 위해 일본에 자발적으로 성을 판 사람들이며 한국은 아직도 일본의 식민지가 아니냐며 모욕을 일삼기 시작했는데요. 또한 그는 자신은 할로윈 데이에 이태원으로 가서 시체 코스프레를 하겠다며 한국의 이태원 참사를 조롱하는 등 도저히 인간이라고 봐줄 수 없는 질 낮은 발언들을 일삼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그는 한국인들의 추적 능력에 공포에 질렸는지 자신의 숙소에 틀어박혀서 숙소의 벽만 보여준 채 아무런 단서도 제공하려고 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렇게 몇 시간 동안 한국에 대한 비난과 차마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희롱성 발언을 이어나가던 소말리가 숙소에서 나옴과 동시에 그는 그 즉시 놀란 토끼눈이 되어 그 자리에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기다리고 있던 건 다름 아닌 특수부대 출신의 한국인 유튜버였거든요. 그는 자신의 위치가 발각되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가 않는다는 듯 현실을 부정하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소말리는 공포에 질린 채 목소리를 덜덜 떨면서도 시간을 벌어 한국 경찰에 연락하기 위해 매우 천천히 말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 유튜버는 그에게 그대로 주먹을 꽂아버렸고 소말리는 그대로 바닥에 나뒹굴며 몇 분간이나 정신을 차리지 못했죠. 그리고 이번에도 한국인 네티즌들의 천재적인 전략은 여실히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그의 방송에서 하얀 벽지만 보이는 배경만 보고도 그의 숙소에서 이따금씩 생활소음이 발생한다는 점을 인지했고 그가 공동주택에서 방송 중이라는 것을 알아냈는데요. 또 그의 전날 마지막 라이브 방송 위치를 추적해 현재 그가 있는 대략적인 위치를 추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말리가 방송을 하던 와중 특정 시간에 공사 소리가 들린다는 점을 알아차리고는 계속해서 수사망을 좁히기 시작했는데요. 결정적으로 한국인들은 소말리의 카메라가 잠시 돌아간 틈에 피자 박스를 포착하게 되는데 단 1초 동안만 흐릿하게 나온 피자 박스를 본 한국인 네티즌들은 해당 피자 가게가 전국에 매장이 단 2개밖에 없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소말리의 위치를 완전히 특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건 정말 미쳤다고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이 분야에서 전문가라고 여겨지는 저조차도 이 정도로 천재적인 수사 방식은 도저히 생각해내지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러나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지키겠다는 일념하에 집단지성의 힘을 발휘했고 결국 이는 천재적인 두뇌와 맞물려 단서가 거의 없었음에도 10분 만에 소말리를 추적할 수 있던 것입니다. 결국 총대를 메고 소말리에게 참교육을 해준 특수부대 출신 유튜버는 그대로 폭행건으로 연행되었지만 저희 부서의 경찰들뿐만 아니라 미국인들 모두는 한국인들의 이러한 전문적이고 희생적인 모습에 박수를 보낼 뿐이었습니다. 정말로 한국은 다른 국가들과는 차원이 다른 국가였고 민폐나 끼치고 다니는 소말리 따위가 감히 더럽힐 수 있는 국가가 아니었던 것이죠. 하지만 악몽은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까불다가 한 대 거하게 얻어맞은 소말리는 그대로 함께 경찰에 연행되어 갔는데요. 그런데 자신이 보호받는 줄 알고 싱글벙글하던 소말리는 그대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죠.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소말리는 기물파손 및 공연 음란죄, 그리고 영업방해, 모욕죄 등 갖가지 경범죄들이 열댓 개가 묶여서 꼼짝없이 한국에서 범죄자가 되게 생겼거든요. 일본 등의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귀찮아서 구태여 소말리에 대한 민폐짓을 애써 못 본 척하기만 했지만 한국인 네티즌들은 소말리의 이러한 악행들에 대한 증거를 전부 수집해 고발 조치했고 결국 이러한 범죄 건수가 상당수 쌓인 탓에 소말리는 한국에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거죠. 그러나 소말리에게 더욱 치명적인 상황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미국인들의 여론이 완전히 한국 쪽으로 기울었다는 거였죠. 사실 미국인들은 다른 나라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고 소말리가 어디서 민폐를 끼치고 다니든 그다지 관심을 주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소말리를 응징하고 또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본 미국인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애국이라고 외치고 다녔던 것은 전부 말뿐이었구나 싶어 반성을 하며 한국을 응원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미국인들은 소말리가 평화의 소녀상의 성적인 퍼포먼스를 보인 부분에 대해 절대로 참으려고 하지 않고 있고 이렇듯 남이 나라의 역사를 무시하고 미국의 명예를 더럽힌 소말리를 잡아서 총으로 쏴버리겠다며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심지어 미국인들은 한국인들의 행동력에 영감을 받았는지 소말리가 미국으로 입국한다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게 만들겠다며 자경단까지 꾸렸는데요. 미국에는 워낙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저는 형사로서 여러 사건 통계들을 참조하더라도
이들의 주장이 그저 허풍만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반응이 조금 오버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평화의 소녀상은 미국인들의 신념과 정신과도 상당 부분 관련이 있기에 미국인들 대다수는 마치 한국인이라도 된 것처럼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위안부들은 일본에 의해 강압적으로 학대당했고 이는 한국의 슬픈 역사와 관련이 있는데요. 미국의 경우에도 이러한 학대받고 차별당한 자들을 추모하는 여러 기념관들이 있고 이러한 기념관들은 미국 내에서 절대로 침범할 수 없는 신성한 영역으로 여겨지기에 아무리 막장 인생이더라도 감히 이러한 기념비들을 모욕하려고 하지 않죠. 실제로 미국은 엘라베마주의 평화와 정의를 위한 국립기념관을 개관하여 미국 내 인종테러 사건으로 희생된 수천 명의 미국인들을 기리고 있고 이는 평화의 소녀상과 마찬가지로 역사적 트라우마와 회복력 그리고 정의를 추구하고 있는데요. 또한 워싱턴 DC에 있는 홀로코스트 기념박물관에서는 홀로코스트 기간 동안 희생된 600만 명의 유대인 희생자들과 수백만 명의 박해받는 집단을 추모하고 있죠. 이는 한국의 평화의 소녀상처럼 강압적이고 대규모적인 참상과 향후 이러한 잔악행위를 예방하는 것의 중요성을 되돌아보게끔 하기 때문에 미국인들은 이러한 상징적인 기념비들에 대해 상당한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평화의 소녀상은 분명 미국인들이 깊이 존경하는 가치인 회복력과 정의에 대한 요구를 나타내고 있고 현재 미국인들이 한국인들의 자발적인 희생과 헌신을 보고 한국을 완전히 존경하게 된 상황에 조니 소말리가 평화의 소녀상을 무시했다는 것은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신성한 상징이 더럽혀진 것과 같은 기분을 느끼게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평소였다면 미국인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상징과 정신이 침해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총기까지 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한국인들의 집단적 행동을 보고 그동안 불의에 침묵하던 자신들의 비겁함에 대한 분노와 한국인들의 진정한 애국심을 보고 깨달음을 얻은 상황이고 이제 한국인들처럼 직접 행동으로 나설 준비를 마쳤는데요. 결국 소말리는 미국인들에게까지 버림받으며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애초에 소말리가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소말리는 딥페이크 혐의로 추가적인 고소를 당한 상태며 한국은 성관념 범죄에 관해서는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심한 극형에 처할 정도로 성에 대해 매우 민감한 국가라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소말리는 그대로 구속되어 한국의 감옥에 갈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소말리는 그동안 한국 번화가를 다니면서 한국 여자들에게 성희롱을 일삼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한국인 여성 유튜버에 대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며 자신은 그녀와 사귀는 사이고 그녀와 모든 경험을 다 해봤다며 희롱성 발언을 이어나갔거든요. 결국 이러한 소말리의 거짓말 때문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한국 여성 유튜버는 다른 한국인 네티즌들의 도움을 받아 소말리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했고 소말리는 그대로 출국 정지 조치를 받은 채 꼼짝없이 한국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소말리의 범죄가 인정될 경우 소말리는 한국의 딥페이크 관련 처벌법에 의거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되는 그대로 쇠고랑을 차게 되는 상황인데요. 심지어 소말리는 여러 경범죄들과 약물 혐의까지 받고 있는 터라 이러한 모든 사건이 유죄로 인정된다면 그는 가중처벌되어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피할 수 없을 게 분명하죠. 즉, 소말리는 감히 한국을 건든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점은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소말리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그저 미국에 대한 영주권만 가지고 있을 뿐이라는 점인데요. 이 말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소말리는 언제든 영주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뜻이었고 만약 한국에서 성범죄 등의 중범죄로 인한 실형을 살게 될 경우 그는 미국에서 쫓겨나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는 원래 소말리아 출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말리는 자신의 원래 고향인 소말리아로 추방당하게 될 확률이 높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소말리아는 세계 최빈국 중에서도 최빈국으로 아직도 내전이 끊이질 않으며 당장 내일 먹을 식량 걱정을 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결국 소말리는 주제도 모르고 한국을 건들다가 한국에서 그대로 추방당한 뒤 돌아온 미국에서 분노한 미국인들에 의해 최후를 맞이하던지 혹은 한국에서 실형을 살게 된 뒤 미국 영주권마저 박탈당한 후 자신의 고향인 소말리아로 다시 돌아가서 극한의 위태로운 삶을 살게 될 일만 남았다는 것이죠. 소말리 입장에서 더욱 최악인 점은 만약 한국에서 성범죄 및 약물 관련으로 실형을 살게 될 경우 그는 더 이상 다른 국가로 이동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인데요.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성범죄와 약물 관련 범죄는 매우 죄질이 안 좋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고, 이러한 범죄 이력이 있는 외국인들은 아예 입국조차 거부당하고 있거든요. 즉, 소말리가 만약 소말리아로 추방당하게 된다면 그는 평생을 소말리아에서 살아야 한다는 뜻이죠. 사실 저는 미국 형사로서 겁도 없이 한국인들을 건든 사람들의 어김없는 최후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미국에는 아직도 인종차별이 행해지고 있고, 이는 동양인인 한국인들도 종종 이러한 인종차별의 피해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일본인이나 중국인 같은 다른 동양인들과는 달리 한국인들은 이러한 부당한 상황에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한국인들은 이러한 위기의 순간 더욱 강력한 기세를 보여주며 동양인들은 당해도 가만히 있겠지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던 멍청한 인종차별자 놈들에게 지옥을 선사해 주거든요. 소말리는 이러한 한국인들의 특성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단순히 일본이나 태국과 같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처럼 한국인들도 그저 만만한 동양인들 중 하나겠지라는 아니란 생각을 하다가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거죠. 하지만 소말리가 어떠한 최후를 맞이할지에 대해 논하기 이전에 애초에 소말리는 한국에서의 길고 긴 재판 과정을 버텨낼 수 있을지조차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소말리는 한국에서 민폐짓을 일삼다가 그의 수익을 보장하는 유튜브나 다른 SNS 계정이 전부 정지되어 버렸고, 그는 더 이상 후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되었거든요. 특히나 소말리는 그간 민폐짓을 하며 벌어둔 돈조차 전부 써버렸는지 자신의 SNS를 새로 만들어서 가상화폐를 달라고 구걸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계정조차 한국인들의 지속적인 신고로 전부 하루도 안 되어 정지를 당하고 있다고 하죠. 즉, 소말리는 한국에서 강제로 체류하면서 천문학적인 변호사 선임비나 한국의 높은 물가를 도저히 감당해낼 능력이 없고, 이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극형을 받게 되거나 혹은 아직도 소말리를 노리고 그를 찾아다니는 한국인들에 의해 더욱 호되게 당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는 말입니다. 현재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한국인들의 이러한 용감하고 정의로운 행동에 박수를 보내고 있고, 중국인들과 일본인들의 나약한 모습에 따른 동양인은 당해도 아무 말 못하는 겁쟁이라는 이미지를 완전히 깨부숴버렸는데요. 실제로 한국인들의 정의를 구현하는 모습이 얼마나 속 시원하던지 저희는 경찰 소속임에도 저희 팀원 중 몇 명은 위안부 단체에 후원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한국을 응원하고 있는 중이죠. 물론 이러한 행동은 자칫 폭력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므로 경찰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이지만, 요즘같이 인권 타령을 하며 범죄자들을 속 시원하게 처벌하지 못하는 세상에 한국인들의 이러한 정의 구현은 막힌 속을 뻥 뚫어주는 시원한 소식처럼 들립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